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조사 문제와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160점을 목표로 하는 안정권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문제와 가설 보시면 가설의 특징과 변수 유형에 관한 문제는 매회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중요한 거는 5개년 동안 2.2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중요도가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개념적, 조작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오랜만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개념적 정의, 조작 정의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적 정의, 조작 정의 바로 나왔네요. 보시면 개념이 있습니다. 컨셉이죠. 어떤 컨셉. 컨셉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는 구체화 시킨다는 거죠. 구체화 또는 세분화 또는 척도화 시킨다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조작적 정의는. 그럼 개념적 정의는 뭡니까?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약간 좀 추상적 개념의 사전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에 메저러브 들어간다. 개념, 개념적 정의, 조작 정의. 그래서 순서가 항상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다. 이걸 자꾸 바꿔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개념적 정의, 명목적 정의라고도 하고 맞아요. 사전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인 사람, 사물의 속성, 사회적 현상 등의 변수를 개념적으로 그냥 정의한 겁니다.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로 서술해 놓은 거다. 어떤 변수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개념화라고 한다. 개념화. 개념적 정의에 보면은 빈곤, 학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빈곤이란 정신적, 물질적인 박탈 상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긴장 상태로 재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고병무, 교수, 고병무, 교수. 그럼 개념적 정의를 하면 사회복지학 과목을 전반적으로 쉽게 유익하게 강의하는 나눔의 집 전임 교수. 전임 교수 그럼 여기 앞에 중복이 되니까 강의하는 나눔의 집 뭐라고 그럴까요? 강사 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아닌가? 교수님 제발 좀 질적 조사 방법으로요 하지 마시고 양적 조사. 주관성이 개입됐잖아요.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해석주의를 할 거야. 나는 해석주의. 난 실증주의 별로 안 좋아해. 자, 고병무 교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개념화야. 이게 개념적 정의. 이게 개념적 정의야. 그럼 이제 구체화 시켜보는 거죠. 그래? 사회복지 과목을 전반적으로 해? 전반적? 좋아. 전반적으로 해보자. 8개 영역. 그냥 8개 영역이라고 할게요. 과목 그러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8개 영역. 그럼 다 해봐. 전반적으로. 해봐. 수렴 타당도네. 도구를 달리한. 해봐.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 만족도 최소한 4.5 이상 나오면 인정해 줄게. 다음 쉽게 한다고? 쉽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해봐. 사례 위주로. 사례 위주로.
유익하다는 거 얘기해봐. 어떻게 유익해? 아, 실제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그리고 사회복사 1급에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강의 어떻게 하는데? 강의. 아, 인강으로 또는 출강으로. 인강 출강으로. 그럼 자,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볼게요. 사회복지학 과목을 8개 영역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실제 현장에 유용하게끔 인강하고 인강이나 출강을 하는 나눔의 집 강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 측정해 볼까? 진짜로 4.5 이상 나오고 이렇게 사례 위주로 하는지. 자, 스타트 딱 해보는 거지. 강의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조작적 정의.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 요거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럼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직업, 종사하는 업무상의 지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전무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부장님이십니까? 이렇게. 그럼 딱 느낌 오잖아요. 학력, 아, 그러면 어떻게 고졸이세요? 대졸이세요? 대학원졸이세요? 해외 유학파세요? 그죠? 소득, 월 가구 소득.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월 저 1,000만 원 봅니다. 2,000만 원 봅니다. 500만 원 봅니다. 아, 그렇군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과부담 의료비 등등 주로 수치화시켜서 또는 구성 타당도가 높게끔, 이해 타당도가 높게끔,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념 타당도.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끔 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눈여겨봐 주시고. 다음, 조사 문제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좀 보시는데, 독창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윤리적인 배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제한. 이 현실적 제한 한번 좀 보실까요? 조사 문제 해답을 찾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조사 인력, 장비, 즉 시간, 경비, 노력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현실적 제한. 그래서 현실적 제한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그렇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형태. 표본 추출이라든가, 그죠? 합리 모형보다는,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합리 모형보다는 점증 모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만족 모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세가요, 현실적 제한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패널 조사보다는 경향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 제한에 따라서 효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 문제에 명확한 구조화가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 그래서 의도하고 모호하고 문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사 문제를 제기할수록 조사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아진다.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주 쓰는 은어라고 그래야 되나? 나는 그래서 아니, 쟤네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요즘 많이 쓰지? 그래서 저희 아들이 1학년이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다니고, 이제 주로 이제 조치원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럼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면, 아, 애매해. 요즘은 애매하다는 게 그 유행인가 봐요, 그 말이. 도대체 왜 그 말이 유행인지 모르겠어. 애매해. 미묘데스. 일본 말로는 애매하다를 미묘데스라고요. 미묘해. 그건 이제 미묘데스. 아, 애매해.
왜 나올지 모르겠어. 아무튼 의도가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모호. 문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사 문제를 제기할수록 해결성은 낮아져요. 애매모호할수록 해결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그러니까는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고, 무슨 말인지 요 귀에서 딱 임팩트 있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웅얼웅얼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 문제에 진술된 용어의 바로 나오네. 용어의 명확한 표현. 도대체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문제에 사용된 용어는 경험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연구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조사 문제가 경험적 검증 과정을 거쳐 수행될 수 없다면, 즉 실험할 수 없다면 조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실험을 거쳐야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설 분명히 나옵니다. 이번 때도. 그래서 2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다. 이론에서 도출된다. 뭐에서 도출된다? 이론, 가설, 연역법이네. 그죠? 연역법, 그 다음에 뭐야? 실증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 같은 맥락.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양적 조사 또는 양적 연구. 뭐 요 말 나오면 가설이에요.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주제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가설의 검증은 과학적 조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실증적인 확인을 위해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면서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가설의 특성, 문제 해결성, 상호 연관성, 검증 가능성, 명확성, 추계성, 구체성.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요 추계성이라는 거죠. 추계성. 가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if 가설. 뭐뭐일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또는 뭐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뭐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추계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시험 문제 요거 냅니다. 추계성. 다음. 가설의 특성 큰 거 위주로 봐주시고, 가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가설, 연가설, 대립가설. 자 봅시다. 연구가설이라는 거는 고병무 교수가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 기존에 이렇게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이론. 그러면 그 이론을 딱 봤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가설을 설정해갖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뭐뭐 관계가 있을 거야. 뭐뭐 차이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 우리가 연구가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구가설은 주로 어떤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기존의 어떤 표준화된 이론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네 말이 틀린 거는 아니야. 맞는데 과잉 일반화, 소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솔직히 이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근데 한 90%는 맞아. 10%는 오차가 있어. 근데 너는 지금 그 10% 가지고 이 90%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고로 이거는 일반화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가설이 끝까지 주장해요. 아닙니다.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야, 관계가 없어. 연가설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차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소수 사례야.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연가설, 귀무가설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설을 부정하거나, 미안한데 그거 아니야,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영가설 또는 귀무가설이다 이렇게 보고, 대립가설은 영구가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을 같이 해요. 그래서 영가설에 대립되는 가설로서 영가설이 거칠 때 채택각에서 설정되는 가설이다. 주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영구가설이 맞아. 영가설 너희들보다는 영구가설이 더 맞아. 그래서 영구가설과 결을 같이 하는 가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대립가설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봐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확인을 해요? 예, 영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해요. 영가설. 왜냐면 영가설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영구가설 네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럼 검증해서 갖고 와. 그게 아니라 영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때 오류가 나와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그 유명한. 그래서 1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이야. 이게 영가설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거의 대부분 이게 맞는 말이야. 참인데도 이를 부정해. 아유, 이거 문제 있네, 이 이론. 그래서 이거 부족하는 결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1종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이론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거. 야, 저 이론 버려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종 오류. 반면에 2종 오류는 뭐냐?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다시 한번,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채택하는 거고, 다시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결정은 1종 오류고,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채택하는 결정은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2종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개념을 알려면 상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상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값이에요.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결코 변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상수.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상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과학,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상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상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요. 인간관계에서,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왜 그러냐? 어제의 적이요 오늘의 친구일 수 있어요. 지금 친구가 10년, 20년까지도 꾸준히 간다고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해로하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 사이에 얼마만큼 진짜 살기는 하지만 서로 상처 주고 핥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자체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그래서 변수가 중요한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되시죠? 그러면 변수와 변수를 갖고, 두 개 이상의 변수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때 원인이 되는 놈을 찾아요. 시간적 우선성이어서 얘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 전에 원인이 되는 애를 딱 잡아서 우리는 얘를 독립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는 얘, 뱀꼬리 같은 애, 그냥 따라오는 애,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 결과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고로 요 종속변수, 결과변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왜? 그냥 자연스럽게 얘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요 원인이에요, 원인. 이 원인이 진짜로 요 얘를 만들어냈어?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원인 파악. Understand? 예. 그래서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고, 이걸 설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생변수를 막아요. 통제변수, 억압변수, 억제변수, 제3의 변수를 다 막아요. 막고 나서 순수하게 얘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실험해보고 본다는 거죠. 관찰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한 연속상에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연구 대상의 속성에 계량적인 수치를 부여하여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해 하는 개념.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변수. 말은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애를, 상수가 아닌 애를 데려와서, 그런데 이게 두 개
두 개 이상 데리고 와서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자가 자기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때 중요한 거는 통제 변수를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변수의 종류, 독립변수.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쪽에서는 독립변수가. 그래서 실험 처치 또는 실험 자극이 이루어지는 변수는 무슨 변수입니까?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 얘는 그냥 따라오는 애예요. 종속, 그냥 노예처럼 따라오는 애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래서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죠? A이고 A, B가 있다면 이 A를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예요. 근데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얘가 종속변수면서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독립변수면서 종속변수 된다. 이거는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인과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화살표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에서 B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가야 돼요.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느냐? 이제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3의 변수, 다른 말로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막아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결과물로서 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매개 변수, 포메이션 이렇게 됩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C를 거쳐서 가는 형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변수는 A 변수의 결과이면서 B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통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지문상에는 소개란 말보다는 중개, 연계, 알선, 뭐 소개도 마찬가지지만 소개 등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 그러면 이거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기본적으로 인과학적 조건이에요.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인과학적 조건.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인데 연령에 따라서, 아니 똑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남자에 따라서 남자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여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리 나와요. 이상하네. 똑같이 고병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여대 가서 강의를 특강을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남자들만 있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왜 그러지? 똑같이 4시간씩 똑같이 핵심 특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성별에 의한 조절 변수라는 거죠. 신기하네. 똑같이 했는데 왜 강북 지역하고 강남 지역하고 다를까? 지역에 따른 조절 변수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노인층에서는 얘가 이게 먹히는데 왜 청년층에서는 먹히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역시 연령에 따른 조절 변수라는 거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를 말하고 주로 인과학적 조건이에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또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또는 멀게 나타나거나 가깝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에 영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강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조절 변수. 그래서 통상 부사가 서술어에 영향을 줍니다. 서술부에. 부사가 문장상으로 보면 부사가 서술부에 영향을 줄 때 원래는 주어부가 서술부, 즉 독립변수인 주어부가 서술부인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부사가 얘한테 영향을 줄 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조절변수다. 이렇게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생변수, 포메이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C가 밖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거.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식적 관계라고 합니다. 실제 이 관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봤더니 밖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밖에서. 억압 변수, 포메이션은 이렇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밖에 있는 C가 A한테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얘도 영향을 주고 C가, 얘도 밖에서 C가 영향을 주는데 원인 변수, 독립 변수에 얘는 결과물이 나오게 하고 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식적, 0 없다. 결과물이 없게끔 만든다. 영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식적 영관계. 예. 중국 사람들은요, 없다를 무나 없을 무자나 없다를 빈 공자를 많이 써요. 없다를. 중국 사람들 한자를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무나 공을 많이 쓰긴 한데 뜻밖으로 이 영을 많이 써요. 영. 이 한자로 영을 어떻게 쓰더라? 이게 어떻게 쓰더라? 이거 아는데 내가. 아무튼 한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의외로 그건 나 같으면 가식적 공관계, 빈 공자 써가지고 가식적 공관계 또는 가식적 무관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게끔 만든다 이렇게 할 텐데 꼭 보면 영이란 말을 써요. 영과.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영가설 했잖아요. 영가설. 근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귀무가설이라 했거든요. 없는 걸로 돌아온다. 귀무가설로 배웠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영가설이 되고 있어요. 영가설. 귀무가설 그럼 얼마나 외웠어요? 아, 없구나. 뭐뭐 차이가 없구나. 관계가 없구나. 귀무, 없는 걸로 돌아온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가식적 영관계,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형태다.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수백 개, 수천 개죠. 이걸 우리는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제3의 변수로 하는데 이건 진짜 수천 개, 수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딴 거를 몰라도 내가 얘네들만큼은 기필코 맞겠어. 왜냐면 얘네들이 독립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얘네들만큼은 내가 기필코 맞겠어. 이걸 우리는 통제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자가 작정하고 맞기로 한 변수, 제3의 변수 중에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통제 변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개, 조절, 외생, 억압 변수, 더미 변수, 왜곡 변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통제 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속성에 따른 분류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이산 변수는 정조대항 이산이 아니라 진짜 내 쓰러지겠어. 학생들 이런 말을 내면 그 정조대항 이산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산 변수라는 건. 오케이? 대표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경상도는 신라고 전라도는 백제잖아요. 충청도 합자고. 그죠? 분명히 다르잖아. 이건 이산 변수. 그런데 경상북도, 경상남도 요거는 연속 변수. 충청남도, 충청북도 요거는 연속 변수. 이해되시나? 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요거는 연속 변수. 오케이? 그래서 연속 변수는 변수가 수평선상의 연속적인 모든 값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수치 간의 가감이 가능한 등간 척도에서 측정된 변수다. 그냥 참고들 한번 보시고. 그럼 이산 변수는 주로 뭐겠어요? 그렇지, 명목 변수. 주로 명목이나 서열이에요. 얘는 주로 시험지 나왔다면 이산 변수는 명목 아니면 서열. 단순히 구분 용도로만 쓰이는 거. 그래서 이 표 눈여겨봐 주시기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확인, 분류, 순위 비교 요네요. 자, 우리 기출 해독으로 연계 학습하는 방법 보면 변수에서 특히 2장에서는 요 1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변수에서. 그다음에 가설에서 11문항, 조사 문제에서 5문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수, 가설 변수는 정말 꼼꼼하게 그 유형부터 시작해서 특성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제3장 160.5표로 안정권 학습에 들어가는 조사 문제와 가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